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영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이 오늘 저니 파인더 런칭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2부에 마음껏 사용해 보실 수 있게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1시간 안에 빨리 맞출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조금 늘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마케터라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AI 서치에 대한 고민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숫자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숫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보신 숫자실 수 있는데요. 2023년 3월에 그 구글의 미국에서의 쉐어가 92.9%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챗GPT가 출현하고 사람들이 이제 검색은 다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9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내려간 거고요. 89.7%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올해 3월이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강화라고 기대 반, 뭐 예를 들면 추측 반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그 네,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구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오버뷰하고 AI 모드를 공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6개월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90.4%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구글이 AI 오버뷰와 AI 모드를 제공하면서 굳이 유료 계정으로 가서 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구글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들 머릿속엔 이런 거죠. 왼쪽 보시면 챗GPT가 저 정도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마음속엔 진짜 저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마케터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오른쪽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 싸우고 있는데 결국 끝에 가면 구글이 다 먹는 게임 아니야? 뭐 이런 좀 약간 허망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구글이 AI 오버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검색창에 AI를 붙여버림으로써 게임을 다시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오버뷰를 평상시 때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보면 원래 이제 구글은 왼쪽처럼 블루링크 10개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2014년부터 그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그래서 상단에 질문하는 질문이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답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답을 주는 형태로 한 10년 정도가 오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AI 오버뷰를 완벽히 집어넣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상단에 저렇게 아예 AI가 답을 해주는데요. 저 AI 오버뷰는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로 노출이 되는가? 그러면 글로벌하게는 19%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넣으면 1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 25% 정도 나온다 그러고요. 이게 분야별로 다 저런 게 아니고요. 분야에 따라서는 50%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 나중에 저희 인텐트 파인더라는 툴을 이따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 본인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의 키워드로 검색을 한 뒤에 AI 오버뷰가 출연하는 그 필터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대략 우리 분야에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구나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정도의 쿼리에서 검색 결과에서 AI 오버뷰가 나오고 있다. 저거 큰 변화인데 실제로 저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이게 뭔 장표인가? 이게 뭐냐면 검색에서 임프레션이 늘어나면 클릭도 따라오는지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 그냥 대략 같이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3월부터 얘네들이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갈라진 거냐면 임프레션이 늘어도, 즉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가 검색 결과 1페이지에 노출이 돼도 클릭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 여태까지 없던 거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노출이 늘면 유입도 늘어. 이게 규칙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바뀐 거고요. 저건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들으시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요즘엔 사람들이 검색하고 클릭 안 해. 제로 클릭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야, 드디어 60% 제로 클릭이야. 와, 막 거의 막 멘붕인 것처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빵 퍼센트에서 60%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이미 45%가 제로 클릭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안 듣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거 검색할 때 클릭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에 날씨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미 우리의 의도가 명확하게 검색 엔진에게 파악된 것들은 바로바로 답을 해줘 왔기 때문에 40% 이상이 이미 제로 클릭이었다. 근데 챗GPT나 이런 AI 서치의 등장으로 상당히 그게 좀 더 늘었다. 하지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균형 잡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시고 놀라서 야, 큰일 났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좀 쪼개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요거는 그 AHREF라고 SEO를 담당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툴입니다. 근데 이 AHREF라는 회사가 공개한 숫자인데 되게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요. 글로벌하게 보면 SEMrush라는 툴하고 AHREF라는 이 두 툴이 SEO 업계의 가장 넘버 원, 투입니다. 그런데 AHREF는 하루에도 가입자가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의 웹 방문자, 웹소스 방문,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들의 소스를 봤을 때 AI 서치, 즉 LLM으로부터 들어오는 퍼센테이지가 0.5%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 0.5%라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GA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로부터 들어오는 퍼센테이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발표한 숫자 중에 그건 똑같은데요. 전환율이 12.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료 가입이 어쩌다 한두 명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백 명씩 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전환 퍼센테이지가 LLM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12.1%고 그냥 올거닉 트래픽, 그냥 SEO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23배가 크다고 발표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LLM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가 잘 되는데 전환이 잘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숫자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요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들도 추정을 하는 거였는데 뭐냐면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고 나서는 아직 구매할 준비가 안 되더라도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LLM에 들어가면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정보를 얘가 풀리 다 주니까 그걸 충분히 읽고 들어온 사람들은 구매할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이 높았을 것이라고 담당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으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이 꼭 진짜 양질의 트래픽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숫자들입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에버리지 바운스 레이시 일반 올거닉 서치나 그 평균보다 높게 나옵니다. 바운스 레이시 뭐죠? 왔다가 이탈률이잖아요. 이탈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좋은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쁜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뭐냐면 이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보고서 더 볼 게 없으니까 나간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세션에서 몇 페이지를 보는가에서 AI에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낮았다는 거죠. 저것도 AI에서 모든 정보를 다 읽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AI로부터 트래픽이 그렇게 양질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걸 여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어떠할지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되게 재밌는 숫자라고 생각했고 이게 왜 저희한테 중요한 거냐면 사실 요즘에 GEO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GEO를 많이 받는데 이분들도 알아요. 실제로 0.5%, 1%를 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연락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기억하시면 1999년, 2000년도 때는 그 인터넷 혁명이 막 그때 일어났던 때잖아요. 근데 그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늦게 시작한 회사들이 DX가 밀리면서 마켓에서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퇴한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AI가 확 뜨고 나서 만약 우리가 그때랑 똑같은 실수를 하면 우리는 끝날지도 몰라라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CEO나 경영진들은 포모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보면 여전히 GEO나 또는 AI 서치만 가지고 트래픽이 들어오는 양은 저 정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계속 제가 AI 서치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SEO, AEO, GEO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SEO, AEO, GEO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검색 로직의 진화에 맞추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르게 불러왔던 이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의 변화에 기업이 대응하는 최적화 방식의 이름일 뿐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자잘하게 적어 놓은 거는 그동안 구글이 25년 동안 발표했던 알고리즘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SEO, AEO, GEO를 표시를 해놓고 어느 시점에 AEO가 나온 거고 어느 시점에 GEO가 나온 건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AEO는 2014년도에 피처드 스니펫. 근데 이때 당시가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많이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기 시작하던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뭐 생각해 보시면 아마존의 에코 또는 아이폰의 쉬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스 인터페이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AEO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GEO란 이름이 나온 거는 초기에는 어, LLM이나 AI 서치를 대응하는 것도 모두 다 AEO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AEO랑 많이 다른데, 즉 트래픽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따로 붙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은 GEO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GEO, SEO, AEO. 기본적으로 GEO하고 SEO가 제일 큰 차이는 GEO는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EO는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죠. 그리고 이제 GEO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웹사이트만 보고 뭔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GEO는 우리 홈페이지만 잘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닌 거고 SEO는 여전히 우리 온드미디어 중심으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GEO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결과가 다르지 않고 언어별로 결과가 다르고요. SE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영국, 캐나다, 미국이 다 다른 동일한 키워드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검색은 소비자들이 이런 여정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검색 결과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추천, 화면 큰 스마트폰 추천이라고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읽고 난 뒤에 갤럭시 메가나 갤럭시 와이드 세븐이 내가 찾는 폰일 수도 있겠는 걸 하고 저걸 검색을 해보고요. 그 정보를 다시 읽고 나서 갤럭시 와이드 7 단점, 후기, 관심이 생기니까 저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저걸 검색을 한 뒤에 끝에 가서 구매하고 싶어서 출시일이나 또는 중고 같은 게 있는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들은 소비자들이 이런 여정을 밟고 간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검색 결과들을 구성했고
그 결과로 소비자를 만족시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 구매 여정 전체를 한 번에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 퍼플렉시티인데 화면이 큰 스마트폰 추천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더니 첫 번째 구매 사이트가 나오고 바로 밑에 정보 탐색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경험, 소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답을 해주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애초에 화면이 큰 스마트폰 추천이라고 검색할 때부터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뭐가 더 스마트해 보이십니까?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스마트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LLM 쓰고 나서 우와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한 번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이 다 오른쪽 걸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정말 뭘 검색을 했는데 얘가 말을 길게 쓰면 굉장히 기쁘신가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얘가 이렇게 길게 답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면 7대 3, 8대 2 정도의 수준으로 여전히 기존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가 빙이 현실적으로 오픈 AI의 거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빙을 완전히 LLM으로 갈아치우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구글이 2년이나 뒤에 시간을 두고 자기네들의 AI를 꺼내면서도 아예 바꾸지 않고 기존의 검색을 그대로 뒀던 이유는 실제 소비자들의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어, 이후에 AI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십니다. 자, 일단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대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비자들의 고객 여정이 해체되고 있다. 고객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한테 큰 위험이야라고 말하는 건 바로 오른쪽 케이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전히 소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들어가서 볼게요. 왼쪽은 광고입니다. 그 뭐냐면 그 얼굴에 기미가 있는데 좋은 크림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보통 물어보고 검색 광고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검색 광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페이셜 닥스팟이라고 하는 얘가 중요한 키워드니까 보통 광고를 거실 때 TD에 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죠. 저게 들어가야 에드 스코어가 좋아져서 리딩을 적은 금액으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1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TD에 저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도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오는 거냐면 저 랜딩 페이지나 상품이 이 의도에 맞다는 걸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AI 맥스라고 하는 저 광고 상품을 꺼내면서 이제 AI가 판단해 드릴게요. 인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TD를 클릭하게 만들거나 에드스코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사실과 다르더라도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AI가 여러 군데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건 퍼플렉시티의 화면인데 내 집이 좀 굉장히 건조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건조할 때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거를 주다가 중간에 아예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는데 제품을 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광고를 그 CPC로 받아서 그냥 노출시켜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애를 골라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직은 되게 초기라서 AI 기반의 광고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인텐트에 맞춰서 AI가 판정해서 광고들도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요 장표를 거치면서 이야기를 한 건 AI가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건지를 이해하고 의도를 가지고 답을 주거나 광고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브랜딩,
좀 이해가 건너뛰는 것 같이 들리실 수 있지만 브랜딩의 시대, 기존의 브랜딩에서는 기본적으로 타겟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즉 우리의 타겟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AI 서치 시대 때의 브랜딩은 타겟 CEP를 대상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는 게 목표여야 돼요. 타겟 CEP가 뭔지는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객이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우리 브랜드가 붙도록 만들어야만 노출이 되고 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실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보시면, 자, 기존에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잘 물었어요. 단백질 간식 추천해줘. 이렇게. 이 정도 간단한 단어로 물어보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단백질바, 프로틴, 그릭 요거트 같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물었고 두리뭉실하게 대답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들 물어보냐면, 야, 나 퇴근 후 헬스 가거든. 헬스 가는 데까지 한 20분 걸리는데 먹기 좋은 손에 묻지 않는 단백질 간식 좀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지 친구도 아닌데 AI한테 주저리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렇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만약 답이 저렇게 물었는데 단백질 바나 프로틴을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만족이 전혀 안 되죠.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베너프 프로틴 소프트바라고 찝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딜라이트 베이글 칩을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브랜드가 호출되는 상황은 브랜드가 애초에 저게 왜 나왔을까요? 얘가 그냥 광고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얘네들의 실제 컨텐츠 안에 보면 이런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I가 저것들을 읽고 나서 그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실제로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보면 검색에서는 3.2단어 정도를 집어넣는데 그 LLM에 들어가서는 80단어, 90단어 정도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길게 넣는다는 건 뭐죠? 내가 지금 왜 검색을 하는지 상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야, 휴지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 이제 진짜 몇 칸 안 남았어. 근데 내일 아침까지 받아야 돼. 어떻게 하지? 야, 나 지금 스마트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애초에 쿠팡을 몰랐다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준다고요? 쿠팡이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선 재료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뭔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것도 내일 아침에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컬리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소비자들이 길게 말하는 그 프롬프트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어떤 상황에서 말에 쓰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정보 안에는 상황,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뭐 스타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 하나하나가 다 좌표가 되는 거고 그 좌표를 점령한 브랜드가 노출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좌표란 이름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엔티티나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벡터의 한 칸 한 칸의 숫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우리가 쓰던 검색이라는 건 피카소 그림이라고 검색을 하면 피카소 그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쭉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이라고 쓰지 않고 피카소 회화라고 막 글을 썼다면 노출이 잘 안 되던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검색의 시절을 우리가 오랜 동안 지내왔던 거고요. 이러던 게 갑자기 여기 있던 글씨가 사라졌네요. 예, 예, 여기 흐릿하게 보이실 텐데 강아지, 개, 반려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회화와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반려견, 개, 강아지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서 검색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건
고양이는 귀엽다라는 한 문장만 있는 URL 문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물었을 때 귀여운 애완동물은 이라고 물었을 때 이 문서가 제일 최적의 답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글 같은 AI 서치들은 고양이는 귀엽다라는 이 말을 행태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를 020801, 느는 010101, 귀엽다를 070209로 이렇게 벡터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임베딩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물어본 귀여운 애완동물은이라는 말도 형태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귀여운과 애완동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귀여운이라는 말은 귀엽다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070209가 아니라 068, 022, 085로 말하자면 임베딩을 하고, 애완동물은 고양이의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020801이 아니라 025, 077, 015로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로 바꾼 뒤에 여기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임베딩해서 수천 차원에다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소비자가 우리가 집어넣은 프롬프트나 질문들, 쿼리는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임베딩이 돼서 그 공간, 몇천 차원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개가 되게 유사한 근처에 있는 애를 답으로 찾아주는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즉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어를 찾는 게 아니라 벡터 공간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코사인 유사도 세타 값이 제일 작은 것들이 유사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컨셉적으로는 가까운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문서를 찾다 보니 이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잠깐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예, 제가 코스닥 이란이라 질문을 하면 코스닥의 줄임말은 무엇인가요? 코스닥은 처음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뭐 이런 질문들, 즉 뭐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하면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밑에 이렇게 쭉 딸려 나오면서 나오죠. 그게 관련 질문이라고 나오고 영어에서 그 people also ask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질문들이 뽑아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건 구글의 논문입니다. 구글 리서치의 논문인데 보시면 쿼리와 그 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보게 되는 베스트 답을 임베딩한 거를 직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직선을 근 사이에 들어오는 쿼리, 질문 벡터를 디코딩하면 질문이 튀어나오는데 내가 물었던 질문보다 굉장히 내가 알고 싶었던 질문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에요. 보시면 이 논문의 예시로 든 걸 좀 같이 보시면요. Average Yearly Return on Stock Market이라는 쿼리를 던졌는데 이 사이에 있는 쿼리들을 찾아보니까 What is the average return on stock market도 있고 What is the average annual return in stock S&P, 점점 정답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디테일한 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이 요즘 서울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을 추천해줘라고 물으면 AI 서치들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자면 예시를 들 수 있다는 건데요. 데이트와 관련된 걸 찾는데 최신성, 분위기, 지역, 가격 같은 게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질문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나머지 질문들을 있다고 가정하고 찾아서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도 이 전체에 대해서 답이 될 만한 답을 해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최근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 계실 텐데 LLM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프롬프트를 쿼리 패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뭐냐면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질문으로 쪼개서 그걸 LLM한테 던져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GPT에 들어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서버로 보내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캐치해서 보면 내가 질문한 것과 다른 여러 질문으로 얘가 자동으로 쪼개놓고 걔를 던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강조를 한 건 아무튼 AI 서치들이 문서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방식으로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구글이 이미 2017년, 18년을 지나가면서 AI 서치가 됐고 더 이상 옛날 방식의 BM25라고 불리우는 뭐 링크라든지 메타 태그 같은 걸로만 랭크를 매기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는데 작년 2024년 1월 달에 구글의 어떤 검색 엔지니어의 폴더가 잠깐 한 30분 동안 실수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 딱 30분 공개된 사이에 두 명이 그걸 봤는데 한 명은 그걸 보자마자 친구가 구글에 있어서 전화해서 알려주고 또 한 명은 너무 감사한 분인데 이분은 그걸 그대로 다 카피를 해서 다운받아서 랜드 피시킨이라고 하는 모즈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 그러니까 SEO 전문 업체의 창업자한테 얘를 다 보내줘요. 그리고 뭐 랜드 이걸 분석해줘 한 거죠. 근데 랜드도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그걸 다른 엔지니어랑 교환해서 그 이후로 차곡차곡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까졌습니다. 1년 내내 까졌고요. 그 안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픽 어서러티라는 걸 쓰고 있고 구글이 그다음에 사이트 포커스, 사이트 레디우스 같은 스코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토픽 어서러티는 우리가 운영해 오던 도메인 전체 그다음에 URL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패러그래프 문장 단어까지를 다 임베딩해서 우리 웹사이트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가 스코어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이트 포커스라는 스코어가 있는데 얘는 특정 토픽에 우리 도메인에 있는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웹사이트의 웹페이지를 늘릴 때 그 페이지가 얼마나 주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 사이트 레디우스라고 하는 숫자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토픽 어서러티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를 체킹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구글이 끊임없이 그랬거든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의 좋은 컨텐츠를 쌓으시면 우리가 알아서 평가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뭐 진짜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좀 우울해지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다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브랜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컨텐츠 만들라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뭔가 도움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저희 리스닝 마인드의 클러스터 파인더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클러스터 파인더는 뭘 한 거냐면 서치 쿼리 유니버스를 우리 2차원 공간에다 매핑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뭘 중심으로 매핑을 한 거냐면 소비자의 의도, 인텐트 중심으로 매핑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몇 천 차원이라 우리가 그 몇 천 차원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도 역시 의도대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유사한 질문이면 걔네들을 답을 해주는 문서들도 유사한 의도 근처의 공간 안에 있는 거고 그걸 마치 2차원에다 유사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지만 쿼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도가 같은 쿼리들끼리 뭉쳐서 보면 그리고 그 쿼리들을 만족하고 있는 1등부터 상위에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공간을 대략 추정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사실 저기 보시는 요건 저희 회사에 있는 그 검색 결과 페이지를 다시 1024차원으로 임베딩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임베딩한 공간을 이렇게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딱 모아서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비슷한 단어들, 쿼리들이 딱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대, 60대 화작품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완전히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형 동의 또는 이형 유사어들을 찾아내는 데 되게 좋은 방식이고 이 쿼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컨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하자면 어떤 근거를 알게 된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나이키 러닝화 중에서 레볼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보 러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운동화라고 추천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를 검색할 때 어느 키워드에서 시작을 하냐면 힐 드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힐 드롭이 뭔가요? 힐 드롭이 앞굽하고 뒷굽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이 힐 드롭을 검색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를 검색하냐면 힐 드롭 낮은 러닝화를 검색을 하고, 왜냐하면 힐 드롭이 높으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추력이 있으니까 잘 뛰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데 초보자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힐드롭이 낮은 러닝화를 찾고 러닝화 추천, 남성 러닝화 추천, 나이키 러닝화 추천, 나이키 러닝화 레볼루션으로 가는 이런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우리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제품을 위한 PD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쓸 때 스펙이나 가격, 재질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운동화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 좋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소비자의 검색 경로, 의도의 흐름을 따라서 검색 컨텐츠를 빌드업하면 그것들이 AI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으로 나 이제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안전하지만 좋은 가성비 좋은 러닝화를 추천해 줘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 페이지라면 정확하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중에는 리스닝 마인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 파인더에 묶여 있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의도를 가진 애들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그 클러스터가 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컨텐츠를 보고 요 키워드의 쿼리들을 분석을 하면 AI 서치에서도 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컨텐츠 작성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결국은 소비자 인텐트에 기반한 컨텐츠 기획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딩과 좀 연결을 하면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브랜드를 찾지, 즉 어떤 상황,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찾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가 그런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신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근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 쓸 수 있는 미디어가 세 개잖아요.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요 세 가지를 쓰죠. 온드 미디어는 우리 웹사이트니까 우리가 쓰는 거고, 페이드는 돈 내면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고, 언드 미디어는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ECP는랑 우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라는 주장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온드 미디어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페이드를 통해서 임팩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을 시키고 나면 소비자들 중에 그거에 공감해서 구매하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어디서 쓰죠? 소셜에서 이야기를 하죠. 즉, CEP를 찾고 그걸 연결을 한 뒤에 소비자들이 그 이야기를 레딧이든 우리로 따지면 클리앙이나 DC에 가서 그 이야기를 자기 소비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AI 서치들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만 읽고 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I들도 알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브랜드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확인됐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소셜 미디어에 가서 찾는 거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브랜드와 ECP가 진짜 연결된 것임을 강화하는 방식은 온드 페이드뿐만 아니라 언드를 통해서 소셜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와 ECP가 진짜 연결돼 있어를 여기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소셜 프로필을 통해서. 그래서 요 세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호출될 수 있는 브랜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 그럼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뭐야?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뭐냐? 근데 제가 앞에 계속 인텐트라고 말했던 것을 저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로 바꿔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텐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인텐트 그러면 구매 의향하고만 연결을 해서 구매할 의도가 있었어. 그 다음에 비교하는 의도가 있었어. 그 다음 정보를 찾는 의도가 있었어. 이 정도 한 세네 단계로 구분하는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왜 구매해야 되는 맥락 역시도 저는 인텐트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인텐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이 요 7가지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질문, 어떤 물건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일 때 어떤 물건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너무 기쁠 때 야, 기쁠 때 맥주 한잔 하고 싶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슬플 때 맥주 한잔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하고도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타이밍일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상황일 때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소비할 때 무엇도 같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CEP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텐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CEP라는 걸 우리가 TPO라고도 불렀고 소비자의 유즈 케이스라고도 불러왔던 시기가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조사나 심층 인터뷰 같은 걸 했었어요. FGI, FGD 같은 걸 해서 그걸 찾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일상을 관찰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것 1번, 2번이 싫으면 경쟁자가 뭐 하고 있나 보다가 뭐 내면 아, 우리도 똑같이 해. 이렇게도 갔죠. 근데 1, 2, 3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이었다면 사실 이제 디지털이 일반화되면서는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보고 뭔가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실제로 했던 거고요. 저희 회사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소비자들이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검색 데이터로 보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5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CEP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CEP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자입니다. 막 구워낸 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음료수는 뭐여야 할까요? 쟤는 콜라여야 되죠. 예, 뭐 저걸 보고 막걸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긴 콜라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 콜라 캔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 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그죠? 이 말은 뭐죠? 이 CEP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오온하고 있는 CEP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끈따끈한 피자가 있어요. 음료수 사와야 되는데 나가서 사오라고 해요. 그러면 뛰어나갈 때 우리 코카콜라를 사오려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한 제품 카테고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걸 CEP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비슷하지만 이걸 볼까요? 이거는 치킨이잖아요. 옆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맥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맥주는 무슨 맥주가 떠오르세요? 테라. 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실은 주인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맥주인 건 맞는데 맥주의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인데 저기를 오wn하고 있는 브랜드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EP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건 누가 오wn하고 있고 어떤 건 비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CEP는 지금 와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스니커즈, 어, 네가 배고플 때 너는 네가 아니야. 당 떨어졌을 때 굉장히 짜증내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집에 들어갔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 당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스니커스.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 당 떨어진 저 상황을 CEP로 보고 그때 스니커스를 붙인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듀오링고. 듀오링고는 요 광고는 뭐를 지금 노린 걸까요? 출퇴근 시간에 멍 때리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바꿔봐. 따분하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공간을 CEP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브랜드랑 붙이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검색 데이터로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베이킹 소다가 있습니다. 이 베이킹 소다 브랜드가 뭐죠? 이거? 아멘해머라고 하는 브랜드죠. 되게 유명한 미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요 베이킹 소다를 검색을 하면 베이킹 소다를 검색할 때 사람들이 그 앞뒤로 붙여서 검색한 적이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모아서 정돈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이킹 소다 과일 세척, 흰옷 세탁,
세탁기 청소, 그다음 제빵, 달고나, 탈취제. 이게 다 뭐죠? 베이킹 소다를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들이 들어간 거죠. 물론 이거 알려고 꼭 리스닝 마인드를 써야 돼? 아니요, 그건 아니죠. 사실 이건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물어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검색 데이터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걸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뻔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탈취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탈취제와 관련된 걸 찾았더니 리스닝 마인드 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냄새, 그 다음에 땀 냄새, 신발 냄새, 공기청정기 냄새, 페브리즈 탈취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제가 좀 읽기 좀 곤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베이킹소다랑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자기 아예 내밀한 욕구나 어떤 고민을 집어넣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로 CEP를 찾다 보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점이 검색 데이터가 소셜 데이터를 압도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비슷한 거? 이거는 그 일본어인데요. 뭘로 검색을 해본 거냐면 너알콜 맥주 추천이라는 키워드에 앞뒤로 붙어 있는 키워드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임신 중, 수유 중, 업무 중, 근무 중, 휴식 중, 그다음 항암 치료 중 뭐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마시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소셜에서 다루기 어렵죠. 소셜에서 저 항암 치료 중인데 마셔도 되는 맥주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걸 누가 물어? 그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저런 상황이 사실은 상품기획팀이 저걸 고민해 주진 않거든요. 상품기획팀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런 넌알콜 맥주 만들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뒤에 마케터들한테 이 숙제가 있잖아. 이거 팔아와 또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 다 우리 숙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시고 싶다. 즉 이성과 욕구가 충돌하는 번민의 순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감 가능한 크리에이티브나 미디어 선택이 가능해지니까. 근데 이걸 찾을 때 검색 데이터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CEP를 말씀드렸는데 이 CEP는 실제로 구매 여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가운데가 구매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바깥쪽에 있는 원은 멘탈 가용서, 말이 어려운데 뭐 좀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순간으로 들어올 때 바깥에서 뭐 사야 되겠는데라고 들어오는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CEP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피자를 봤잖아요. 피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콜라를 사야 돼라고 떠오른 그 순간이 CEP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매를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편의점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편의점으로 뛰어갔는데 편의점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면 피지컬 가용성, 즉 유통인 거예요. 이 유통 안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유통 파워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편의점에 가는데 코카콜라를 사려고 하는데 펩시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돌아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사가지고 나오시나요? 그냥 대부분 사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건 뭘 한 거죠? 유통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그 배달 음식 시키면 코카콜라가 오나요? 펩시콜라가 오나요? 펩시가 오죠. 펩시는 그걸 잡고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영역이 최근 들어서 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롯데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롯데나 신세계가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롯데나 신세계 이런 곳들은 뭐가 되냐면 너 이거 받고 싶어? 그럼 이거 빼. 이거 받고 싶어? 그럼 이것도 받아. 라고 하는 유통 파워를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게 의미가 없어진 게 쿠팡이나 컬리 같이 이길 배송을 하는 곳들이 생기면서 어떤 스타트업의 제품도 한 달 전에 만들어준 회사의 제품도 이길 배송이 되잖아요. 즉 유통 채널에서 배제되지 않게 된 거예요. 서로 맞짱 뜰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이 피지컬 가용성이라는 해자가 굉장히 무력화된 거죠. 그러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없어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멘탈 가용성이라고 하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을. 근데 이 CEP를 그래서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20년 동안 정말 많은 CEP를 끊임없이 만들어내 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그림들이 코카콜라가 실제로 사용했던 CEP들이거든요. 근데 이 CEP를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코카콜라가 성장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얘네들이 시작한 캠페인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겨울이면 잘 안 마시는데 라고 하니까 뭐예요? 겨울에도 우리한테 콜라를 마시게 하려고 북극곰과 산타를 보내서 이럴 때에도 콜라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켰죠. 실제로 이건 새롭게 만들어낸 CEP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만 만들어냈나요? 아니요. 실제로 버리는 CEP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없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코카콜라가 보시면 이렇게 일 잘할 것 같은 남자 선배가 여자한테 뭘 알려주잖아요. 꼭 이런 상황일 때 코카콜라가 있어요. 예. 그죠? 여기도 잘난 척하면서 뭐 알려주죠? 근데 여기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뭐냐면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같이 보이는 저런 자리에 꼭 코카콜라를 갖다 놨다는 거야.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저 때는 저게 먹혔고, 즉 하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멋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후에를 CEP로 보고 저렇게 붙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어떤 하이 퍼포먼스를 내야 될 때 떠오르는 음료가 코카콜라세요? 지금 뭐가 떠오르죠? 핫식스, 그다음에 레드불, 몬스터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저걸 이제는 버렸고 다른 애들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CP를 찾아내고 낡은 것들은 버리면서 계속 브랜드는 성장하는 거죠. 실제 이제 여기 담지를 못했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7개에서 8개의 액티브한 CEP들을 들고 있고요. 성장을 못하고 계속 그 시장에서만 머무르는 언더도그 브랜드들은 하나에서 2개만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3C 분석 많이 하잖아요. 전략 잡을 때. 그때 3C 분석이라고 하고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이제 경쟁자가 뭐 하는지 이렇게 BMT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가 무슨 CEP를 들고 있는지를 보고 그 CEP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쉐어 오브 CEP로 사실은 3C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CEP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브랜드가 내년에 공략할 만한 CEP 이런 게 있고 이 CEP가 향후 몇 년 안에 얼마만큼 커질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저관점으로 CEP를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저는 지금 아까 뭐 검색 이야기 했다가 GEO 이야기 했다가 CEP 이야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 그 GEO, SEO 통합 전략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EO하고 SEO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O는 포모 때문에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당장의 성과가 안 나요. 그래서 GEO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하면 KPI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KPI 설정을 절대 사이트 유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까 보신 것처럼 0.5, 0.3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몇 억의 돈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GEO의 성과는 뭘로 평가받아야 되냐면 쉐어 오브 보이스예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의 노출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과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외부의 것까지 포함한 쉐어 오브 보이스 노출로 어,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SEO는 반대로 우리 웹사이트가 얼마나 노출되고 우리 웹사이트가 얼마나 트래픽을 많이 받느냐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게 큰 차이가 있고 둘 다 그렇지만 이 둘 다 뭐다 결국엔 비즈니스의 성장에 공헌하는 걸로 귀결되도록 해야 된다. 다만 접근이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GEO가 현실적으로 큰 트래픽을 만들지 못하고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SEO와 GEO를 어떻게 균형 잡고 접근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SEO에도 도움되고 GEO에도 도움되는 걸 같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무조건 공유되고 있는 3스텝이 이 스텝이에요. 첫 번째는 고객 여정 단계별로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CEP나 쿼리를 발굴해야 됩니다. 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묻는 질문이 뭔지를 알았고 의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의도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돌아다니게 될 소셜 미디어나 정보용 사이트나 이런 곳에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애초에 하나 만들 때부터 동일한 주제여도 이걸 어느 매체에 들어가도록 기획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설득하고 인지를 높이고 해야 되는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AI 서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PDCA를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고객 여정 단계 토픽 이거 어떻게 해야 돼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하우를 말씀드릴 텐데 소비자들은 어쨌건 간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을 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다가 뭔가 구매를 하고 구매 이후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는 이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다양한 쿼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쿼리 안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엔티티 이따 또 더 말씀드릴 텐데 저런 다양한 엔티티나 모디파이어 반드시 나타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VS 같은 거, 뭐 비교할 때 반드시 쓰잖아요. 저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썬블록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SFP 지수 같은 거 꼭 나오잖아요. 이런 그런 주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건 SEO였는데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예상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대응하는 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걸.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니 파인더를 론칭한 기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라서 저니 파인더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저니 파인더가 보여드리는 결과물은 이 마케팅 퍼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케팅 퍼널이 있고 하나는 세일즈 퍼널이 있어요. 근데 마케팅 퍼널은 우리 회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 퍼널에는 우리 회사도 주인공이고 경쟁사도 주인공이고 우리 회사와 경쟁사를 쓰지 않고 있는 소비자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요거는 전체 시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일즈 퍼널은 우리 회사의 미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퍼널이에요. 그래서 이 퍼널 옆에는 뭐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고객을 뺏어가려고 타사 퍼널들이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퍼널을 들고 마케팅 퍼널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비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회사에 있지만 이 퍼널을 하나씩 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고객들을 그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퍼널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퍼널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퍼널은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CRM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이미 웹 분석 툴로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브레이즈나 이런 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널을 보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퍼널을 봐야 되는데 이 퍼널에서 튀어나온 소비자들은 사실 방금 전에 보신 요 세일즈 퍼널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세일즈 퍼널을 버드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온드 미디어고 여기 DM, 소셜 미디어, PR,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직접 검색 광고, 직접 유입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깔때기로 계속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매장도 온드미디어잖아요. 온라인 사이트도 우리 거잖아요. 그다음 샵인샵도 우리 온드미디어잖아요. 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일로 잘 떨어뜨리게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보게 될 내용인데요. 이게 5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탐색이에요. 초기 탐색은 어떤 브랜드를 살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아,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4인승이 좀 모자랄 것 같아. 쌍둥이니까 우리 최소한 5인승이 아니라 7인승이 필요해. 그러면 7시터 SUV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겠죠. 이런 키워드는 넘브랜드 키워드잖아요. 바로 초기 탐색은 넘브랜드 키워드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도 되게 다양한 걸 물어보거든요.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바잉 팩터로 삼아서 어, 구매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정보 탐색은 브랜드 키워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명으로 검색도 하고 브랜드명 뒤에다가 스펙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다음 경험 탐색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전문가는 뭐라고 말하는지, 즉 얘는 정보를 찾는다면 얘는 경험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 구매 확정으로 가면 어디서 사면 돼? 언제 사면 돼? 어디서 사면 돼? 또는 얼마에 사면 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즉 베스트 딜을 찾기 위한 게 구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가 일어나고 그 뒤에는 구매한 이후에 찾고 싶은 거니까 사용법 또는 이슈 뭐 트러블 슈팅 커뮤니티 뭐 이런 재구매 이런 것들을 요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우리 브랜드도 찾지만 경쟁 브랜드도 나오는 거고,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안 묻는 걸 경쟁사한테 묻기도 하고 경쟁사한테 안 묻는 걸 우리한테 묻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걸 만들고 나면 이거 왜 찾으려고 할까요? 바로 트리플 미디어 플래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를 돌릴 때 요 퍼널의 각 단계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려고 사실은 페이드 미디어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 미디어 믹스를 짤 때 어떤 토픽으로 던져야 되네라는 것들을 찾으려고 사실은 이걸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고요. 즉 트리플 미디어 아까 말씀드린 이것들의 각 페이지와 채널과 이런 것들을 요거랑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풀 퍼널 마케팅 전략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서 이따 저니 파인더를 사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실제로 저니 파인더의 결과인데 여기에다 10개 정도의 키워드를 넣게 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두 개 정도 넣어보고 만들어 보실 텐데, 그렇게 넣게 되면 관련된 수천 개, 많으면 수만 개의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런 분류를 노가다로 한 2, 3년 해오고 있거든요. 2013년부터 한국에서 저 일을 해왔는데 보통 한 8주에 5명 정도가 한 5만 개 정도 키워드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분류를 하고 저희가 대부분 1억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과금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오랜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일단 가격도 비싸니까 여러 회사들이 해보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8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너무 페인 포인트로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 리스닝 마인드 팀이 정말 5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분야의 키워드와 넘브랜드 키워드 몇 개 경쟁 브랜드들을 넣으시면 해당 분야에 있는 모든 키워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예, 이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찾게 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픽을 알게 되고, 그 토픽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GEO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토픽을 먼저 확인하고 이 토픽을 AI 서치 플랫폼 어디에서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를 결정한 뒤에 우리가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할 거라는 토픽을 어떤 프롬프트를 쓰고 있는지를 만들어내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 1, 2, 3, 4, 요게 일반적으로 지오 프로젝트를 하면 저 단계를 거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지오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가 챗GPT에서
경쟁사 대비 몇 퍼센트나 더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목표로 삼고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챗GPT에서 여러분 브랜드가 나온다는 걸 알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칭찬만 받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가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게 뭐고,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 어떤 글이 있을 때 어떤 패러그래프가 실제 어떤 웹사이트의 어느 부분을 그라운딩해서 가져온 건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지금은 어, 경험칙으로밖에 안 쌓여 있고요. 완전하게 툴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챗GPT는 빙의 탑 10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약 한 40%가 좀 넘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AI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 안에 나올 가능성을 50%를 좀 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여전히 SEO적으로 충분히 강력한 컨텐츠가 되면 GEO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그라운딩한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노출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GEO 프로젝트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빌딩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경험을 바꿔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셔야 GEO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거다. 따라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엔티티 SE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SEO라고 굳이 부르진 않아도 되지만 엔티티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엔티티는 뭐냐면 어떤 그 세상에서 뭔가를 다른 것과 구분하는 어떤 개념 또는 뭐 물건 뭐 이런 것들을 다 엔티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뭐 사람이라도 BTS의 전국, 그럼 BTS도 엔티티고 전국도 엔티티예요. 서울타워 또는 회사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엔티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사랑 이런 것도 다 엔티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이스 포토그래프 오브 프렌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엔티티는 뭘까요? 나이스 포토그래프하고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게 엔티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The Lord of the Rings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뭐가 엔티티일까요? 로드하고 링일까요? 이렇게 떼서 말해버리면 원래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얘는 묶어줘야 돼요. 얘 전체가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문장을 AI들이 읽을 때 이렇게 엔티티를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어떤 설명을 할 때, 아, 이건 브랜드명이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예를 들면 키위라고 해봐요. 근데 키위를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의 브랜드로 썼어. 이걸 과일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 신제품의 이름인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엔티티와 걔랑 붙어 있는 다른 엔티티의 관계 같은 것들을 보고 의미 파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SEO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GEO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엔티티를 아주 균일하게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A-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 모든 채널에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모레를 어떤 곳에선 영어로 쓰고 뭐 이런 또는 아모레가 아니라 어이 또는 아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마몽드 퓨어 화이트 울트라 액티브 에센스, 예를 들면 이렇게 검색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홈페이지 같은 데도, 다른 외부 사이트, 숍, 뭐 이런 데서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걸 구조화해야 됩니다. 그 구조화한다는 게 뭐냐면 아, 머신들이, 기계들이 우리 문장을 읽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센트 코리아라는 회사 밑에 리스닝 마인드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과 브랜드 또는 브랜드 밑에 있는 제품, 요 관계들을 실제로 이런 형태로 스키마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키마로 정의한 건 소비자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기계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아모레 밑에 마몽드가 있는 거구나. 마몽드 밑에 어떤 화장품이 있는 거구나. 이런 관계들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키마를 많이 써야 돼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런 엔티티와도 연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조직, 그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을 다 스키마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토픽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조, 이것도 이제 의미를 구조화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저도 화장품을 잘 모르지만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과 관련된 글을 쓴다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피부 고민이 나와야 되고 사용 루틴이 나와야 되고 어떤 제품과 비교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짜장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긴 닭광도 나와야 되고 뭐 춘장 이야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게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어야 AI들이 볼 때, 아, 얘가 충분하게 깊이 있는 글을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커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FAQ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FAQ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앞에 본문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FAQ를 넣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게 없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방금 전에 테크니컬리 구조화 시켜야 된다는 거, 의미적으로도 구조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AT가 중요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EAT는 구글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E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E는 전문성, 엑스퍼티고요. 세 번째 A는 authority, 권위고 마지막에 T는 신뢰예요. 요 네 가지가 해당하는 글 안에 있을수록 더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챗GPT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오해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 어떠러티나 엑스퍼티를 강조하려니까 예를 들면 이력서 같은 거 막 넣고 뭐 이런 거 붙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서러티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토픽 어서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브랜드와 페이지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걸 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노출시키고 싶어 하는 특정한 주제나 키워드의 검색 결과 1위부터 10위 안에 이 요소를 컨텐츠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시고 그걸 흉내내시면 돼요. 네, 그걸 흉내내면 우리 페이지 역시 EAT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 이따가 사용해 보실 툴 중에 또 클러스터 파인더라는 툴도 있는데 그 툴 안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 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뒤에 보시는 얘는 뭐냐면 러닝화 추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성 높은 그룹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중에 오래 걷기 편한 오래 걷기 편한 운동화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안에는 키워드의 모양은 달라도 의미가 거의 똑같은, 의도가 똑같은 키워드들이 여기 다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어떤 검색 결과들이 주로 이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지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키워드 그룹 안에 있는 애는 어떤 페르소나야인지를 GPT한테 해설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웹페이지들을 가서 보고 나갔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만족해 한다고 AI 서치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아까 EAT 관점으로 분석해서 컨텐츠를 빌딩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뭘 한 거냐면, 아, 그 탈취제와 관련돼서 탈취제를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들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땀 냄새 세탁, 의류 냄새 제거, 옷에 배인 땀 냄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것들이 검색 결과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검색 결과 페이지 안에 이런 글들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상위에 나온 애들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엔티티를 뽑아낸 거예요. 엔티티를 뽑아내고 그 엔티티를 가지고 다시 컨텐츠를 빌딩한 거예요. 소비자의 상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3스텝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얘가 이런 걸 자동으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갈 거고요. 아무튼 적어도 이 접근을, 이 CEP를 이렇게 구축해가는 과정을 지금 있는 툴과 지금 있는 검색 결과 페이지를 응용해서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리스닝 마인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들이십니다.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점점 저희보다 더 잘 쓰시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대한 많이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